예, 제 복장이 좀 너무 다 이상해서 앞에 나서면 안 될 복장인데. 예, 지금 제가 마이크를 갑자기 받았는데 저희 오수영 사무국장님이 원래 저를 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화가 나면 저도 화가 나는데 어쩌라는 건지. 예, 오늘로 10차 교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보고들을 간간히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서 보고라고 드릴 것조차 없습니다. 회사는 지난주 목요일날 노동조합이 요구한 8개 항에 대해서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9차례 동안 8개 항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인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거기에 응했고, 하지만 회사는 입장은 그러합니다. 단체협약은 회사가 일방 해체했고,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니 그걸 해줄 생각 없고, 해고자 노동조합이 12명의 해고를 요구하나 한 명은 사망자이고 한 명은 이 문제와 상관없는 자이니 12명 중에서 2명은 제외하고 10명을 단계적으로 해고 사유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겠다. 그리고 사과에 대한 회사가 용역깡패를 쓰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성희롱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불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물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물품을 가져간 건 사실이다. 노동조합 물품 부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불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회사 사유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했고, 그리고 물건을 줄 거는 줬고 이미 부셔져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렸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회사가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누가 가져갔는지 그 사람과 내용 물품을 이야기하면 회사가 검토해보겠다 라는 게 다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지금 그리고선 얘기합니다. 단체협약 너희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계약 해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게 됐는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왜 재능교육 사람이 안 된 건지, 원래는 재능교육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재능교육이 싫으니 나가겠다 해놓고 다시 회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조합이 요구한다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은 내쫓고 짓밟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회사 직원이 아니니 너희들과 단체협약은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했다. 너무도 뻔뻔하게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회사 사유지에 들어와서 천막을 치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과할 수 없다. 오늘 교섭을 하면서 저희 교섭위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섭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가자. 쟤네들한테 더 들을 얘기 없다. 우리
기존대로 싸우던 대로 싸우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교섭위원들끼리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만 한 번 더 회사는 또 단호하게 노동조합이 물었을 때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 너희 입장이 이거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봐야 안이 나오지 않느냐, 시간 끌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노동조합에서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있는데 왜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지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화요일 목요일 시간 맞춰서 교섭에 나오는 것이 진정 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 노동조합은 사실 이 교섭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한편으로는 회사가 왜 이렇게 나올까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섭 자리에 나갔습니다. 노동조합이 예상했던 바대로 회사는 결국은 자기들이 여론에 밀리니까 겉으로 성실하게 교섭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 저희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도 알고 저희도 아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껏 투쟁해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투쟁해봅시다. 투쟁! 네, 저는 우리 세 곳으로 교체할 수 있는 순박한 기계들이 있었다. 그 기계들도 엉덩이를 가지고 있었고 빨개지는 돌을 가지고 있었다. 말 잘 듣는 입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쉬지 않는 손과 발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계들은 하루 8시간 서 있기만 해도 돈을 벌어주는 희한한 기계들이었다. 무엇보다 벌어주는 임대 사용료가 터무니없이 싸고 수리비도 따로 지불하지 않고 사용 후 재처리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희한한 임대업에 맞들여 무려 200여 대의 기계를 불법으로 공장에 빼곡히 들여놓았다. 도저히 참지 못해 우리가 사디스탄 비정규가 아닌 기계가 아닌 어디 하나 하자도 없는 정규 사람임을 외쳤을 때 너희는 공고기로 수십 대의 기계를 대책 없이 내다버렸다. 불법으로 쫓겨날 수 없다고 빼앗아간 나의 시간, 나의 노동을 돌려달라고 일손을 멈추고 요구하자 용역 깡패들을 채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 잘 듣는 기계로 다시 돌아갈 줄로 너희는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연약하게 펠딱이던 심장은 강철이 되어갔고 움츠렸던 어깨가 타졌다. 불끈불끈 쥔 두 주먹이 하늘을 찔렀고 목청은 습기 없이 잘 말라 녹았다. 너희들은 놀라서 그것이 비 때문일까 싶어 전기를 끊었고 그것이 부드러운 물의 힘일까 싶어 수도를 끊었고 그것이 복귀일까 싶어 밥 주던 것을 끊었다. 그것이 혹 저 바깥에 얼굴들 때문일까 싶어 철문 사이사이 틈 하나 없이 꽁꽁 메웠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빛나는 보석처럼 여물어져 갔다. 너희가 막아선 깜깜한
안에 갇혀서도 우리는 희망의 소리를 들었고 해방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전선을 타고 오지도 녹슨 상수도관을 타고 오지도 않았다. 그것은 우리들 오직 마음속 한 점 각성의 빛으로 타올랐다. 우리는 전사 850만 비정규직의 해방을 향해 달리는 전사, 너희의 교주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깨부수는 전사, 이윤밖에 모르는 너희의 부패한 머리에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심는 희망의 전령들, 거짓 민주주의 역사를 거리에서 새로 쓰는 역사의 새 페이지들, 달아진 사랑과 연대의 다른 이름, 그 이름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넘어간다. 너희가 바꿔선 허위의 벽을, 위선의 벽을 넘어 너희의 타락과 불의와 가벼움을 넘어 기필코 우리는 간다.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다 잘 아시죠?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꾸러미들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 자랑스럽고 소중한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보겠습니다. 그때마다 따뜻한 박수와 반가운 환호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화수, 김소연, 박행란, 오석순, 유웅이, 윤종이, 이인석 주인공들 모셔보겠습니다. 태연이도 나와주세요. 네, 동지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시켜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합니다. 1895일의 추진 끝에 아직 복직 대기자로 남아있습니다. 동지들과 함께하겠다는 마음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요,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면 편안할 텐데 잡담 토크쇼 형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조합원들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조합원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좀 주의가 좀 산만하더라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불법학연 정규직화라는 이 비정규 투쟁의 대명사, 그리고 1865일이라는 최장기간의 투쟁기간, 또 뿐만 아니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일을 기점으로 하는 전 사회적으로 이슈를 제기했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던 비정규 투쟁들, 그리고 김소연 동지의 94일간의 단식, 전 조합원들의 집단 단식,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천인의 공조 단식단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굳게 닫힌 지품 철문, 평강주황색이, 지금은 다들 예쁜 평상복으로 다니고 계시는데, 평강주황색의 그 투쟁조끼, 포크레인, 찌그러진 밥그릇,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기룡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최근 뭐 레드마리아, 저는 못 봤습니다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레드마리아에서 윤종희 동지가 깡마른 모습으로 윗몸 일으키게 하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하는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희진, 안윤미, 오석순, 이미영, 정하숙 조합원님들이 다들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여쁜 아이들도, 여기 앞에 세연이도 와 있는데요. 세연이 안녕. 어여쁜 아이들도 태어났고, 그리고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가슴 저미는 우리 고 권명희 조합원님의 두 분, 그리고
6년의 안타까운 죽음들, 이런 것들이 기름 투쟁의 6년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추억과 기억들, 모습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 수많은 모습과 장면, 그리고 상징물들, 얼굴들, 그 속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네. 그 이야기들, 1895일간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꾸러미들을 하나씩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 불법 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대명사인 우리 기lum전자 노동조합의 시작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모든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불법 파견, 파견직까지 모든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은 우리 위대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1895일 투쟁을 낳았던 거대한 투쟁의 시작, 우리 기lum전자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준비 과정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김소연 동지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일정이 있는 관계로 김소연 동지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lum전자가 어떻게 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는지 이거는 뭐 널리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lum전자는 2000년도부터 2002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게 될 무렵에는 파견회사라는 휴먼닷컴이라는 파견회사가 있었고, 또 하나 그 마지막에 그 워커스테이션이라는 파견회사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없이 물갈이 해고도 하고, 한쪽에서는 일감이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사람을 뽑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 사람들을 해고하는 일명 소위 물갈이라는 그런 해고를 좀 진행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 언제나 이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의무관리,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윤조희 동지, 우석순 동지가 문자해고, 잡담해고로 해고된 이유인데,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하루가 멀다 하고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해고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 작업하다가 쓰러져도 회사의 불똥이 튈까봐 오히려 해고하고, 잔업특근 안 하면 해고 영순이라고 해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해고가 됐고,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더더욱 있게 됐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2005년 7월 5일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우리 기lum하면 문자해고, 잡담해고라는 그 내 낱말들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우리 기lum동 동지들 중에서 그 문자해고 잡담해고의 주인공들에게 그 문자해고 잡담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심경과 그리고 이 투쟁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른 조합원 동지들로부터도 이 투쟁을, 기lum투쟁을 결심했던 그 마음과 동기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싶으시죠? 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듣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문자로 회고가 됐어요. 근데 저는 2개월 3주 다니고 5년 싸웠거든요. 네. 1월 달에 제가 그 파견회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 파견직으로 처음 이제 제가 취업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뭐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 전혀 몰랐고, 들어갔을 때도 사람들이 주변에 동료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잘 지내들 시키는데 잘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안 되고, 이 원통하지 말라는 이야기 듣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라. 그리고 주변 동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안 그러면 해고된다. 이런 거에 거의 논리로 이제 막 걸려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파견이 최고치로 이렇게 현장 안에가 있을 텐데, 저희 근무 시간이 그때 당시 한 100시간이 넘었어요. 사실 산업만.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보름 정도는 철야을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일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일이 진짜 많을 텐데, 제가 이제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일이 막 밀려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밀린 오다들을 막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유티라고 저희 부조장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 보이신 애가 하고 있는데 일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밀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제 쉬는 시간 안 했냐. 냅두고 그냥 우리가 조절할 테니까 냅두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불만이었던 거예요. 어디 유티한테 덤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는 이제 감정이 쌓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먼저 그 파견에서 이제 그 이력서를 내고 이제 기룡변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석순조합하고 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언니가 원래 어린이집을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어린이집을 문을 닫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언니 같이 들어갈래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얘가 너무 감정이 상하니까 이제 그 주위에 이게 저희는 항상 이제 월말 뭐 거의 주 이렇게 해서 그 관리한 애들한테 이번 달에 잘릴 애들 명단들을 올려라. 그러니까 하물며 이제 저 옆에 강하수 동지가 유티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꿈이 좁은 거죠, 엄청나게. 우리들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리 김소영 부회장도 그랬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 친구들한테도 회사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 친구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자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사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뻣뻣한 데라도 이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좀 그때 당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뻣뻣한 정도가 아니라 막 댐비니까 걔네를 보면 짤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단을 올리고, 근데 저랑 이제 옆에 앉아있으니까, 그래, 저기도 친구지? 같이 올리고, 명단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5명이 해고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사실은 저희도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남기게 됐고, 왜냐면 2달 반을 근무하긴 했지만 상당히 좀 일을 잘한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 됐고, 좀 관계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좀 일 잘하는 사람들 연구소에 불려가서 그 테스트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막 검사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불려가서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사람들 속에 그리고 짧은 기간이긴 한데 상당히 많은 인간관계를 이제 맺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함께 해고 됐을 때 1년 정도를 근무하신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되게 관계가 좋았던 분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되게 괜찮다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공정이 너무 어려운 공정이니까 이게 병이 온 거예요. 항공정만 하다 보니까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공정을 더 이상 수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구해서 바꿔달라고 해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서 이분이 이제 공정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분은 이제 해고 사유가 업무 지시 불이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바꿔달라고 했다고 같이 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키면서 안 되겠다. 정말 진짜 이때 함께 뭔가 이게 남의 문제라고 그동안은 좀 사람들이 좀 어리버리하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들만 잘리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구나. 정말 열심히 저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도 잘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저희는 사실 이제 회고되고 나서도 너무 억울했던 게, 이제 그때 당시 그 아주머니가 1년 뒤 근무하셨던 분은 정말 자기가 죽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보기에 창피하고,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나서, 정말 이 하물며 제조업에서도 내가 해고가 될까, 내가 이 정도로 정말 못난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건데, 사실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고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고된 것에 대한 수치심이 정말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분명히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 노동조합 경험도 있었던 사람인데도 이 정도의 부끄러움과 정말 자괴감이 드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정말 그 고통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도 정말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포기를 할까 말까 어차피 이제 얼마 다니지도 않았고 계속 여기 다닐 거 다닐 때 그래서 포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 이 문제가 단순히 이제 여기 한 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다른 사업장이 가도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텐데 그렇다면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이곳에서 좀 더 해결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좀 투쟁으로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선전전도 하고 그래서 그 불법 파견 진정도 넣고 이러면서 이제 투쟁이 사실은 시작된 거고 저희 아까 심정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심정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워낙에 뻔뻔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이 감정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 감정을 제가 정말 투쟁하지 않았다면 이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게 그때 심정이었고 다행히 이제 이렇게 싸워서 어쨌든 우리의 투쟁을 정당화시켜낸 것이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그때 심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순수한 이야기 들어봐야죠. 저희 6년 투쟁한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한 10박 11일 해도 부족하겠죠. 짧게 뭐 심정을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뻔하지. 열받아서 죽는 줄 알았지. 눈깔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싸워야겠다 생각했고 이 개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했지. 그랬으니까 6년 넘게 싸웠지 뭐. 안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화나지 않았으면은 그 긴 시간 동안 힘들었던 거를 참아내면서 싸웠겠어요. 끝? 그래요. 우리 그 아까 윤종희 동지 얘기하신 동안 그 윤종희 동지나 오석순 동지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현장에 당시 강화식 동지 투쟁을 어떻게 결심하게 됐는지 한번 짤막하게 듣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볼까 합니다. 저는요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김소연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게 사실은 한 80%는 되고요. 20%는 이제 사람 자르는 거에 대해 조금 너무 심하다 그런 마음에서 하게 됐어요. 제가 말을 못하는데 진짜 못하는데 네, 김세훈 동지랑 친해서 6년 투쟁을 하시게 되셨군요. 네, 하여튼 좀 전에 얘기 들으면서 정말 해고가 왜 살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저희 재능 해고자들도 11명이나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심정들 생각해보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기룡 동지들이 불법 파견하고 불법 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가지고 비정규 투쟁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투쟁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8월 24일 날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면서 생산공장 라인을 세우고 점거하는 그 고강도의 투쟁을 우리 기룡 여전사들이 펼쳤는데요. 당시 민주노조에서 생산공장 점거하는 고강도 투쟁이 상당히 유리없고 드물었던 시기라 이 고강도 투쟁을 완강하고 대담하게 펼칠 수 있었던 그 속사정이 좀 궁금한데요. 한 분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게 아무리 분노감이 하늘을 찔러도 이 생산공장을 점거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실제 55일 동안 공장 점거 투쟁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속내를 좀 털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8월 24일 날 현장 점거를 하게 된 게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계속 해고가 저희가 교섭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교섭을 하는데 아무 내용을 안 가져오면서 계속 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소문이 회사 측에서 이제 1년 미만의 그 사람들을 다 해고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조합원들의 거의 4분의 3 정도가 다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우리 지금 정말 다 잘리고 싸울 거냐고. 지금 잘리기 전에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사실 밀려서 파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절차도 받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이 조합원들이 우리 잘려서 뭔가 투쟁하지 말고 일단 안에 있을 때 그래도 쫓겨나기 전에 뭔가를 했을 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급작스럽게 사실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날 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파업을 이제 결의하게 되고 그래서 아침 10시에 이제 그 쉬는 시간에 그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다 주저앉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아마 제조업에 13년 만에 현장 점거하는 농성이라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때 현장 농성하면서 점거하면서 3일이면 끌려 나오겠지. 쟤네가 우리를 주겠어. 분명히 끌어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는데 이것들이 안 끌어내더라고. 계속 안에서 괴롭히는데 저랑 이제 석순 언니랑 그 몇 명은 그때 이미 해고가 되어가고 한 달 넘게 밖에서 있었던 상황이라 저희는 사실 밖에서 안에 파업을 잘 진행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일단은 공장 정문 앞으로 가봤어요. 이렇게 잘 진행될까 이게 걱정이 돼서 일단은 갔는데 사실 우리는 안에 정보하러 들어가야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원래 갈 때도 그냥 밖에 가서 동태나 살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갔는데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이제 모았어요. 우리 해고됐던 사람들이 한 10명 됐거든요. 그래서 모아갖고 우리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그 순간에 결심해갖고 마침 이제 차가 서로 교체되면서 이게 정문을 나오는 거라서 경비 아저씨를 밀치고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10명이 쭉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그 가죽 가방 비싼 거 다 뜯기고 막 못 뜯기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막다 안 되니까 부사대가 저희가 한 200명이 넘게 있었는데 막다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해서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파업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파업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뭔가 좀 더 지원하는 걸 했으면 또 우리 투쟁이 우리 좀 밖에가 또 많이 비어 이게 금속노조에 산별노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빈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안 들어가서 얼마나 밖에서 고생했을까 막 이 생각도 있고 들어가기 잘했다 이런 거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한 게 사실은 이제 회사 측에서도 초기에 저희한테 그러니까 도급을 받으라고 그랬었어요. 고용을 안정을 시켜줄 테니까 도급해서 받아라. 아니면 한 2억을 보장해 줄 테니까 니네 정말 똑똑하기도 한 것 같고 경영도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2억짜리를 줄 테니까 아웃소싱을 줄 테니까 니네가 직접 경영해라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조합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도급을 가든 아웃소싱을 받든 결국 우리 고용 자체가 1년, 2년인데 우리가 지금 해고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 1년, 2년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싸우겠냐? 우리 절대 그거 못 받는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정규직화 요구가 끝끝내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뛰어나고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조합원들의 그 순간의 결심들, 뭐 투쟁하자고 했던 이 요구들이 사실 쭉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랜드 2007년도에도 이 유통마트 서비스 노동자들의 이 존재감을 확인시켜줬던 이랜드 투쟁에서 월드컵 상암점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파업 때도 3일을 생각하고 월드컵 상암 홈플러스를 점거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나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 조합원들이 절대 못 나간다 라고 해서 투쟁이 계속 이어졌던 역시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 조합원들의 각성이 분노감이 우리의 투쟁의 무엇보다 소중한 동력이고 근원적인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55일 동안 공장에서 아까 우리 송영용 시인님 시에도 나와 있는데 수도 끊고 전기 끊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참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우리 재능 노조의 전 교사 노조의 우리 원년 조합원들도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옥에 갇혀서 전기 끊고 물 끊고 사업투쟁 해봤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 55일 동안 공장에 있으면서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일화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일화 한 가지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박행란 조합원님 동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생란 언니. 저는 오늘 리필로 따라왔고요. 요즘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 말도 하기 싫고 어디 가도 발언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근데 나만의 그런 또 고립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앞에 안 나온다고 끝내 우겨서 저는 결사항정으로 조합을한테도 결사항정에서 내가 이기고 말겠다 했는데, 사실은 여기 나온 것은 아까 전 위원장님이 송병능 시인님 시를 엎었을 때 그때 좀 뭉클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요. 뭐라겠죠 아까? 저는 안에서 물론 치욕스러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용역들하고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냈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것도 걔네들은 조금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눠 먹고 제가 오빠가 없으니까 오빠도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용역들이나 회사 측 직원들하고 싸운 사람이 있고 또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항상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거고, 용역이 좋아서는 아니고 좋았습니다. 왜 용역이 좋았냐면 같은 사람이니까 또 좋은 것도 나눠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리고 조합원들한테는 치욕스러운 냄새가 나니 뭐하니 욕도 막 심하게 했어요, 조합원들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욕들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랬는데 나오니까 요것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가지고 심한 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눠되니까 영역들한테 사과도 받고 자기가 욕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되니까 사과를 받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었어요. 2층에 올라가면서 밥그릇도 들고 시원하고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런 쾌감도 있고 이런 즐거움도 있구나 하는 것들, 또 이제 갇혀있다 보니까 고립된 그런 심정들이 굉장히 지금도 고립 천막 지키라면 제가 못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올라가다 못 올라가게 사씨를 내리니까 한 언니가 발로 빵 차니까 저도 한번 쳐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던 것들 그러니까 힘들고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나 노동조합을 하면서 사측이나 깡패들을 보면서 경찰을 보면서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좋았었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같이 좀 들어주세요. 네, 지금 참가해서 이야기하면 저희 정말 되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120명이 넘게 투쟁할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발을 신고 누가 하루를 잠깐 나갔더니 진짜 농성장에서 이탈을 해버리셨어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좀 조율하면서 같이 집단생활을 55일간 했다는 건 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찌 보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 안에서 노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날 나오기 전에 저희가 55일간 정거투쟁 할 때 마지막 날 저희가 진짜 있는 노래 없는 노래 다 해서 노래방을 하나 차리는 것 마냥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새벽 6시에 공권력이 침탈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벽 2시까지 2시가 넘도록 노래를 해서 밖에 동지들이 너무 연대 동지들이 걱정이 돼서 니네 단체를 꼬달았냐 제발 잠 좀 자라 막 이런 문자들이 막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아줌마 부부관계들 애인관계들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서로 자기가 부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애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에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막 넣어주면서 애정과시를 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쟁은 늘 이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잠깐의 즐거움을 또 오래 간직해서 또 투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안에서의 전래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의 유대를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그 55일간의 공장 점거투쟁을 함께했던 우리 기둥의 조합원들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가슴에 그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품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투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날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우리 기둥 동지들이 생산공장을 점거했던 8월 24일도 그렇고, 좀 전에 우리 유영희 동지가 얘기했던 10월 11일 직장 폐쇄, 그리고 10월 17일 공권력이 새벽에 투입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 기lum조합원들이 무참하게 현장에서 일터에서 쫓겨나오는 모습을 저도 현장에선 보지 못했지만 화면으로 봤고, 그 충격적인 화면을 본 동지들이라면 그 장면을 결코 저는 잊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현장에서 쫓겨나고 굳게 닫힌 그 기lum전자의 철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기lum 동지들이. 그때 얼마나 저는 참 서러웠을까. 그리고 이 서러움으로 흘린 눈물이 정말 강이 되고도 바다가 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텐데요. 그리고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공권력에 의해서 그날 생산공장을 쫓겨나오던 날, 그날 상황을 한 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석순 언니 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석순 언니는 그 용역 깡패들에 의해서 추석 전날 실컷 얻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서 그 후유증으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기간에 저희가 공권력 침탈이 됐고요. 사실 안에서 조합원들은 되게 당당하게 공권력 침탈에 맞서서 있었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연행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lum전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스프레이 작업을 온 바닥에 공장에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얘네들이 이제 우리 윤종희 동지나 지도부 동지들이 거의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사전 구속영장이 떨어져 있는 조건이어서 분리시켜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싸웠지만 200명이 넘는 형사와 경찰들이 막 들어와 있는 조건에 16명의 노동자들의 힘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분리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남부서 쪽으로 끌려갔고 저희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연행이 됐습니다. 그 연행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오석순 동지가 병원에 누워있을 수만은 없어서 공권력 침탈이 된 다음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오석순 동지도 수배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석순 동지를 잡으러 경찰이 뛰어다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죠. 지금은 진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당시에 분노가 너무 커서 사실 슬픔을 느낄 새가 없을 정도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고요. 끌려가면서 이제 저희가 두 개의 서로 간 조합원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안 내리겠다 못 내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크게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서 당당하게 신체검사 거부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나 훈련을 받고 오면 이렇게 잘하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함께했던 동지들이 아직 끝까지 다 남아있었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분노가 우리 조합원이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분노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너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것 같은데요. 조합원을 연행하는 것부터 해서 지도부 분리시키는 거, 그리고 연행돼서도 몸수색 검사 당하는 거, 기타 등등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완강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런 힘들이 나왔을까라는 생각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해보게 되는데요. 철문 앞에 농성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기둥조합원들이 우리 투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시는데 당시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부나 정부나 국회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문제를 대했고 주변 정세가 좀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석순 조합원님. 맨 처음에 저희가 해고됐을 때 상급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은 이 투쟁은 가망이 없다. 사실 지금 정세로 볼 때 안 좋다. 그래서 뭐 크게 투쟁을 벌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들이 주로 저희 주변에 많았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저희들은 너무나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이 절박함과 분노, 정말 커다랐던 그 분노, 이것들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해보고 한이나 남기지 말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질문이 뭐였죠? 근데 질문을 분명히 잘 들었는데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이게 단식의 후유증이라고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주변 정세는 노동부나 검찰이나 정부나 모든 대응들은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죠. 불법 파견 판정을 저희가 되게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내심했는데 판정을 내린 노동부도 검찰도 우리는 판정 내렸으니까 할 거 다 했다. 어깨 이렇게 으쓱으쓱 하면 있잖아요, 제스처.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우리 그거 이상의 힘은 우리에게 없다. 그거 이상의 권한도 없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한 거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만 저희들한테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나 모든 부분이 거의 다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저희들과,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힘들고 외롭게 고립되어 있어서 막 이렇게 싸울 때 진짜 먼 데서 이렇게 보이는 동지의 얼굴, 그 동지의 얼굴은 정말 천군 만마 같은 그런 지원군이거든요. 진짜
저희가 투쟁하면서 연대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왜 연대를 열심히 다녔냐면 저희한테 연대 온 동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맞을 때 그 동지들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동아줄처럼 그렇게 힘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지들 싸울 때 우리도 그런 힘을 주자. 그래서 정말 전국으로 연대를 열심히 다닌 거고, 그것 말고는 사실 돌파할 방법이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거 하고 연대하는 거 하고 이거 말고는 뭐 특별히 제가 6년을 넘게 싸웠어도 그거 말고는 뭐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룡투쟁이 이제 설문암 농성에 이어서 2차례 고공농성도 진행하고 정말 안 해본 거 없다라고 본인들은 얘기할 만큼 온갖 어려움 속에서 투쟁이 이어가죠. 그리고 그 정점이 천일투쟁으로 좀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룡투쟁 천일을 맞이해서 천일 즈음에 김소연 당시 분회장 동지의 94일에 이어지는 정말 죽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 저러다 우리 기룡 조합원들 다 죽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저도 94일간의 단식 투쟁을 하고 조합원들 집단 단식하고 그것을 참아보다 못한 연대 동지들이 1000명 이상 같이 동조 단식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연대투쟁,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투쟁이 무엇인지 첫 단추, 첫 시발을 보여주고 이런 투쟁들이 천일 투쟁 즈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우리가 결사투쟁이라는 구호를 요즘에 끝에 항상 붙여서 외치는데 정말 그 천일투쟁 즈음에 기룡동지들이 보여준 모습은 결사투쟁 그 말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투쟁, 단식투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천일투쟁을 전으로 거치면서 우리 100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조합원들 사이에서 허물없이 지내고 서로 속사정 다 알지만 또 그 과정에서 말 못할 이야기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천일 투쟁하면서 그때쯤 나한텐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 차마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합원들 돌아가면서, 우리 동지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천일 투쟁 과정을 뭐 이야기하고 나서 그걸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그 천일 투쟁을 열심히 하게 된 게 어쨌든 그 저희의 힘도 있지만 주변에 그 많은 분들이 특히나 그때 당시 이제 그 박영진 열사 추도식이 있어서 마석에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추모여대 김명호 선배님이나 그 송경동 시인이 비정규 여성 노동자가 64만 1850원 받던 비정규 여성 노동자가 1000일을 넘게 싸우고 있는데도 이 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양심의 반응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서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사실은 저희의 투쟁의 힘과 사실은 이게 사회적 연대가 같이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천일 투쟁이라고 해서 뭐 며칠 안에 이렇게가 아니라 그 한 해의 투쟁을 아예 계획을 잡았었어요. 저희 사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저희는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해볼까? 뭐 그래 하지 뭐. 일단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고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그리고 일단 투쟁을 해서 손해를 보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투쟁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 뭐 이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 전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투쟁 전술도 사실 100% 맞는 게 없고 100%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전술이 있는 거고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그때 쭉 계획한 게 일단 1차 먼저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는 여기 원래 알려지게 됐던 게 하이서울 페스티벌 여기 할 때 조명탑이 4군데가 있었어요. 양쪽 이렇게 끝에서 4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 그동안에 이제 다 해봤는데 어디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안 해봤다.
어디 올라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그래도 중심으로 나와야 될 텐데 어디 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조명탑이 있어서 그게 한 16m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로 올라가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탐사를 쭉 다녔어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좀 열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에 10m가 이렇게 높이 한 1m 넘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딱 들어갔는데 저는 키가 그때 좀 작잖아요. 저희가 주로. 그래서 공지들이 우리 여기 뛰어넘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저희 영상도 아마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되게 사람들이 올라갈 때 조명탑 올라갈 때 되게 긴장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막 빨리 올라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마 저거 비디오를 천천히 돌려서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동지들이 그런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올라가면서 비정규직 철피연대가 보면서 올라가고 저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쪽 편에 오석순 조합원하고 저희 또 이명 조합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그러니까 신혼에 두 분이 올라가시고 이쪽엔 또 아가씨들하고 유미 동지하고 최은미 저 둘이서 이제 올라가 이렇게 했는데 못 올라가갖고 이게 올라가서 이게 그 플랑도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가서 제가 막 급해갖고 올라가서 이게 내려주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동지가 여기 남편이 올라가서 여기 플랑 내려주고 이랬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사실은 올라갈 때도 아침 6시 그때 반 정도가 이렇게 와서 올라왔는데 올라가자마자 아니면 올라가기도 전에 우리가 분명히 끌려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포들이 그때 여기 이제 막 공사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인데 이제 정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는데도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기 일하러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쳐다보고 관심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가고 제가 올라가서 내려주고 이쪽에도 내려주고 다 해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랑 내려오니까 저것들이 저기 농성하러 올라갔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경비들이 달려오고 경찰들이 달려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면서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11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폐막식 할 때 사람들이 모일 시간인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모든 언론의 공중파를 다 타면서 이제 기룡투쟁이 그때 막 알려지게 된 거고 이제 사실 그날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마지막 날인지도 몰랐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원래 그때 첫발이랑 같이잖아요. 그래서 연등 행사쯤에 이제 뭔가 좀 사람들이 지나갈 거니까 우리 그때 거기 올라가면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연등 행사는 일주일 전에 끝났대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그날인데 마침 오세훈이 폐막식에 와서 인사를 한다고 한 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 오후 3시 반까지 버티면서 사실 이제 기륭전자라는 게 사회적으로 알리게 되고 투쟁이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된 거고 사실 그러면서 저희가 그걸로 사실 이제 한 번 한 거고 10월 저희가 고공농소를 좀 제대로 중간에 징검다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실은 공장 앞에서 왜냐면 저희가 그때 공장 이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장 이전은 이게 팔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장이 팔린 게 기름전자가 거짓으로 이게 퀄리티가 똑같은 거예요. 박영호 회장이 돈 다 빌려 보증서 주고 돈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인은 기름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인데 주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가지 1년의 계획들을 저희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조차 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리우스의 하청을 이렇게 오다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바이어였거든요. 그래서 원전까지 가는 것까지 이제 계획을 쭉 잡아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료역 CC탑이 35m 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올라갔는데 거기도 원래 이제 오석순 동지가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계획이 변경돼서 제가 올라왔는데 제가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오석순 동지를 안 보는 게 천만 다행이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서가 그 안에 탑에 들어가는 데가 엄청 이게 높이가 한 1m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가 길어서 이렇게 겨우 올려서 발을 넣을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이 동지가 올라갔다 도로 내려와야 돼요. 투쟁이 올라갔다 도로 내려와갖고 나 걷지 못한다고 정말 할 판이었어. 그래갖고 저도 겨우 이제 매달려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저희는 근데 투쟁하면서 저희 투쟁이 우리 투쟁으로 사실은 이 비정규직 문제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게 법으로는 절대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나 그나마 지금 그러니까 합법 파견이어도 그러니까 불법도 마찬가지고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규직화 해주라는 게 대법원에서 판결 났지만 기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2개월 반 다 1년 미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뭐 법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여서 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투쟁으로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마무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확신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항상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힘들거나 말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지치거나 말거나 우리 투쟁이 승리하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되게 신나게 투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투쟁으로 사실은,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용희 동지 같은 경우에도 64일 단식하면서 폐 무리차기 직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생명이 위독하다 이러면서 시작해서 이제 김소연 동지가, 사실 김소연 동지가 64일 하고 나서 밑에서 했잖아요. 네, 밑에서 했는데 그 상태로 자기가 계속 위에 있다고 하면 용희 동지 진짜 절대 혼자는 안 내려갈 거니까 일단 사람 하나 죽이겠다 싶어서 이제 내려와서 결국 이제 유영희 동지를 병원을 보내서 단식을 풀게 하고, 김소연 동지는 계속 이제 단식을 이어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 이게 목숨을 건 투쟁을 아직 저는 우리보다가 적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 태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감출 수는 있지만 저희의 마음을 적들한테 저는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는지, 결상전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투쟁을 돌파를 반드시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정말 이 투쟁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모든 투쟁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얼마만큼 치열하게 우리가 이 투쟁에 임하느냐, 이 투쟁의 자세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저는 회사 측이든 정부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세로 저희는 모든 투쟁이 기세 싸움이잖아요. 이 투쟁으로 기세를 쭉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다면 거기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사실 머리가 나빠서 기억은 안 나고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4일 동안 그 위에 있으면서 그때 보름을 거기 있었거든요. CC탑에, 구역 CC탑 35호타에 있었는데, 그때 보름이 있으면서 열흘 이상은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천둥, 번개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난 게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지고, 사람들이 필리핀 이게 막 그 번개가 맞아갖고 제가 또 어떻게 될까봐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저가 이제 2명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저가 밑에 있고,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저희 남부지역지회 지회장님이 있는데, 저 뒤에 김성진 동지 보이죠? 지금 많이 살이 빠져서 좀 날씬해지긴 했는데, 쌍차지고. 저 동지보다가 등치가 한 1.5배 지금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비슷했는데, 그 동지가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CC탑이 이게 좀 저편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맨 위엔 되게 가늘어요. 이 동지가 돌아눕기만 하면 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동지가 돌아눕거나 방향이 틀 때마다 제가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 위에 크레인에 있으면서 멀미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완전히 그 상태가 되는 상태였는데, 그 있으면서 이제 올라가서 막 머리를 이렇게 까먹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왜 삭발을 안 하고 올라왔을까 너무 후회를 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머리를 씻거나 세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머리에 막 이가 막 그때 생겨갖고 이를 막 참빗을 엄청 빗어내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이 길어져가지고 짧게 끝냈으면 좋겠죠. 네. 사실 이제 정말 이게 진짜 서러웠어요. 진짜 우리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전 부회장님이 이제 단식 계속 길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는 말한다 이러는데 그때도 말했어요. 정규직도 싫고 다 싫다. 우리 그만두자. 우리 김소연 전 부회장님 죽는 것보다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막 정말 막 펑펑 울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애원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해달라는 건데, 그거 해주는 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진짜 죽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 사회는. 그래서 정말 서럽고,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기중투쟁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저는 맨 처음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자본가도 사람인데 설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말을 들어주겠지. 우리에게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겠지.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마음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바보였구나. 얘네들은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를 기름투쟁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도 뭐 회사 직원들의 반대로 합의를 뭐 깨야겠다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저희는 합의를 거의 했다가 번복이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에게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자기네 돈, 이윤 그것만이 최상이지 사람은 뭐 죽건 살건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는, 마음에 아픔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내가 깨닫게 되는 계기, 기름투쟁을 통해서 알게 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들의 진심을 알겠지. 우리랑 윈윈할 수 있겠지. 그런 날이 오겠지. 그랬는데 산산이 제 생각이 깨어졌다는 것, 그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네요. 그래서 걔네들에게는 정말 가열찬 투쟁만이 해답이구나,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결론입니다. 이래서 우리 조합원들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좀 안 했으면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깁니다. 그 또한 뭐 저도 뭐 누구 남을 할 것은 없는데, 저는 지금 현 부회장이 그런 그 현장에서의 그 마지막 나오기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그동안에는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노예로 살았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준 노동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그렇게 노래 부르던 것은 좀 경찰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불안했고, 그 인간으로서의 그 울부짐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도 그렇게 했는데, 싸웠는데, 저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뭐 비정규직이 종이진,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기름이 가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알았지만, 그래도 사람의 기본은 있는데 하는 생각. 저 지금 이 앞에 동지들 못 쳐다보잖아요. 저 굉장히 수줍습니다. 그런 내가 그렇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 아프게 하고 떠난 조합원들, 그리고 지금 재능 저번에 사무국장님이 그때 엊그제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 그때 강연했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찡했는데요. 기름도 못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아팠던 부분도 있었고, 아프게 하고 떠나는 그런 조합원들을 보면서 이해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 상대하는 게 싫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치욕스러웠었거든요.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또 같이 끝까지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인생이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해는 말할 수 그때도 말했습니다. 발언하고 어디 가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앞에서 이렇게 발언한다는 게 굉장히 수줍고요.
감당하지가 못했어요. 굉장히 뭐 자신감이 있고 뭐 그런 저기가 아니었는데 발언시키고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좀 짜증이 났었어요. 짜증이 났지만 뭐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막 아주 적극적으로 시키니까 또 한마디가 5마디가 되고 10마디가 되더군요. 근데 그 마이크 달라기서 한 것은 깡패들하고 이 간첩이라 그러네. 요즘 하도 중보가 있어. 중미도 있다고 하던데. 너무 분하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인간이 같이 울타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발언하고 뭐 저기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재능 조합원들이 뭐 쌍차 조합원들도 있고 뭐 연대 조합원들도 있는데 재능 조합원님들은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여성을 조금 지나서 조금 남성화가 되지 않았나, 조금은 더 강하게 남성들보다도 싸우지 않나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남성 조합원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표현을 안 하니까 그 속을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하면 그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을 볼 때 남성 조합원들이 저는 더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안 와도 그 미안하고 항상 그 가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연대도 좋고 그 돌아다니는 것도 좋더군요. 그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연대 조합원들 찾아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내 힘듦, 내 개인적인 애로움 그런 것들이 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그런 것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것도 좋지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저도 처음에는 동지란 말을 못했습니다. 동지란 말이 쑥스럽고 결사란 말도 무슨 결사야 하고 했는데 그냥 뭐 하기 싫어하는 그런 손도 흔들면서 했는데 지금은 제법 손이 그 남성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느끼는데요. 하루하루가 노동조합이 제가 연대 조합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얼마나 이렇고 힘들었을까. 총 가지고 싸우면서 친일파하고 일본 분들하고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노동조합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힘들지만 그런 소수의 독립투사들이나 물론 우리 동지들이 독립투사같이 뭐 총을 들고 뭐 경찰들하고 싸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뭐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싸웠으면 하네요. 우리 남성 조합은요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대신 말한 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다들 이야기들이 길어져서요. 예, 그냥 딴 코너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행남동지가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꼼짝도 못하는 수줍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청중들 눈도 못 마주치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의외죠,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 부지가 매각되면서 사실 기둥투쟁이 정말 끝이 보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투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는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그 매각된 부지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면서 포크레인 투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룡투쟁의 마침표를 기어이 찍고야만은 이 투쟁들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룡동지들이 제기했던 불법 파견 정규직화 문제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으로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으로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그리고 완강하고 치열한 투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기룡동지들의 불법 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불법 파견, 마침표를 찍지 못한 불법 파견 비정규직 투쟁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우리가 각오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포크레인 투쟁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고, 지금 현재도 아까 유용희 부회장님이 복직 대기자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자신의 소개를 하셨는데, 이 투쟁, 현재 비정규직 투쟁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우리 기룡동지들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재능거리 특강 투쟁사업장 기룡편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원들, 우리 조합원 동지들, 여전사들 발언을, 말씀들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크레인 투쟁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을 것 같은데요. 기룡이 부지 매각이 되고 나서 신사옥으로 회사는 이전했지만 저희들은 농성장을 옮기지 않고 신사옥으로 부지 매각하는 과정에 매각의 의혹이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농성장을 옮기지 않고 다른 동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옮기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1년 6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그 빈 공터에 다시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저희들 투쟁하면서 불법 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던, 기룡전자가 망하던 우리가 들어가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겠다. 그것이 좀 더 세월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결의들을 그 당시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룡전자가 부지 매각 이후에 다시 또 우회적으로 매입한 코치 D&D가 그곳에 와서 이제 건설 작업을 하는 것을 가로막고 저희들의 고용 문제를 6년간 투쟁했던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 없이 부지 개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송경동 시인과 우리 동지들이, 김소연 동지가 포크레인에 사상 처음으로 집을 짓고 투쟁을 한 20여일간 진행했습니다. 그전 과정에서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옆에 있는 오석순 동지와 윤종희 동지가 옥상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결사항전 하겠다는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또 단식을, 투쟁을 하면서 또 단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처럼 정말 이 비정규직 투쟁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2010년 11월 1일날 투쟁을 마무리하고 국회 조인식을 합니다. 1년 6개월 후에 정규직화를 약속받죠. 그렇지만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바로 복직을 못하고 원래는 5월 1일날 저희들이 복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복직을 연기하고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이제 비정규직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 투쟁할 때는 불법 파견의 다툼의 여지, 불법 파견은 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내용이 없다 해서 또 2006년
2006년 말 2007년 들어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자르기 위해서 파견법이 더 공고화되고 업종이 확대되고 또 우리 노동자들을 2번, 3번 죽이는 기간제들 이런 것들이 또 확대 시행되고 이제는 이제 사내하도급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우리 노동자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불법 파견의 시비조차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투쟁이 뭘 특별히 더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투쟁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최근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몇 차례 거치면서 이야기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1차 하청, 2차 하청의 노동자들을 부재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법이 시행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또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정당이라는 곳도 우리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본 당사자들은 법에서 추방당한 당사자들입니다. 그 법 때문에 오히려 몇 달이면 며칠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6년을 넘게 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웠고 투쟁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저희는 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번 국회 법 개정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 개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폐지, 우리 간접고용이 중간 착취 부분이 정말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그런 걸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핵심은 진짜 자본주의에 있겠죠. 돈이 최고인 세상이 아니라 돈보다 위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걸로 정리하고요. 동기들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저희 재능이 저희한테 시끌벅적? 아무튼 그걸로 해서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좀 투쟁을 이제 워낙 1600일 넘어가고 장기화돼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투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결될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저희를 불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근데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수영 동지한테 지난번에 레드마리아 같이 영화 장면하고 같이 이제 나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뒤풀이 술자리에서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능은 어떻게 단 한 번도 종합원들이 같이 이게 어디 놀러 가는 걸 못 봤다. 저희는 사실은 전국의 수많은 투쟁 사업장을 다 다녔잖아요. 다 다니면서 이번에는 이제 제주도 투쟁 가고 이렇게 다 갈 건데 전라도부터 강원도 안 간 데가 없어요. 전국을 다 다녔는데 저희는 투쟁을 가면서 단순히 거기 투쟁만 하지 않고 그 투쟁과 함께 여행도 같이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쭉 와요. 근데 가장 많은 곳을 가장 많이 다니고 가장 넓게 다니고 하는 게 저희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런 속에서의 관계들이 오히려 신나는 속에서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 투쟁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돼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어떻게 기획해서 같이 좀 놀러 가고 이렇게 해라. 제가 그 이야기 했었어요. 저는 고민을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사실은 이 투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어떻게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우리 투쟁은 어차피 가는 건데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포기할 거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1600을 싸워도 어떻게 포기하겠어. 이만큼 싸워왔는데 어쨌든 끝장을 봐야 될 텐데 갈 거라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즐겁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저는 투쟁도 사실은 놀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기룡이 가장 길게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저희도 겁나게 많이 싸우거든요. 맨날 싸워요. 매일매일이 진짜 전쟁터예요. 근데도 이게
기본 신뢰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함께해온 세월이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관계들을 잘 맺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실 수행 승리도 우리 관계가 안 남아버리면, 우리 사람이 안 남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사람의 권리를 찾고 관계를 정말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내에서 우리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파트 나버리면 우리 투쟁해온 의미가 뭐가 있을까. 특수고용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부터 다시 출발해서 좀 더 즐겁게, 쟤는 별로 즐겁지 않거든 사실. 보면은 별로 즐겁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다시 좀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강원도라도 어디 갔다 오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제주도라도 저희가 투쟁해보니까 투쟁할 때가 돈이 제일 많아요. 그죠? 맞죠? 저희 지금이 제일 가난해.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도 다 다니거든. 저희 그러니까 워낙 도움을 받은 게 많아서 이게 그들이 우리한테 워낙 많이 뿌려서 우리가 가서 다 갚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 없어도 어쨌든 가요. 근데 쟤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쌍용보다 더 부자일 거고. 저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제주도 강경투쟁하고 있잖아요. 같이 모두가 다 명의표 끊어서 그 투쟁도 연대하고 간 김에 같이 좀 구경도 하고 이런 즐거운 자리를 만들면서 전 함께 힘있게 즐겁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게 얘기해서 뭐 더 얘기하면은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우리 조합원들이 오글오글해 하는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에서 동지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 새끼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새끼,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는 말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동지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다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럴 때 제가 동지들한테 안 하고 넘어가면은 정말 안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못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마지막으로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함께 힘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요하게 하네, 집요하게. 우리 오석순 조합원이 연대 동지들한테 하랬기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면 그동안의 그 묵은 그 아픔이 조금이나마 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2007년도인가 KTX랑 싸울 때 그 강금실 그 구청장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할 때 우리가 거기를 좀 점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그 KTX가 먼저 한 바람에 우리가 나중에 딴 데를 점거하다가 우리는 잘 숨었는데 나머지 조합원들이 들 숨어가지고 그때 붙들려 갔습니다. 종로 경찰서로. 저는 아직 이 소리를 들으면 종로 경찰서에서 저를 또 잡아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종로 경찰서를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종로에서 그렇게 싸웠지만 근데 그때가 조금 화가 났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우리가 몇몇의 주동자가 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그 점거를 했을 때 통쾌감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를 가려면 물론 딴 동지가 해도 좋죠. 그렇지만 딴 동지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또 우리 스스로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재능 동지들이나 여기 있는 그 동지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합원들하고 있으면 우리도 많이 알게 모르게 싸우지만 연대를 다니면서 연대 조합원들하고 친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연대 조합원들이 더 좋습니다. 근데 연대 조합원들하고 더 친하고 우리 조합원들 몰래 연대 조합원들 서울에 와서 있으면 가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길을 모르니까 같이 가주는 그 작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조합원들하고도 친하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점들, 속상한 점들이 또 뭐 위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창작했으면 좋겠고요. 연대 조합원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조합원들 그렇게 얄밉고 해도 그게 또 끌어안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그렇게 미운 것만 아니고 미운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싸우면서 이 한마디만 할게요. 힘들고 애롭고 답답하고 경찰들이 하면 진짜 성질나잖아요. 내가 요즘 남대문의 형사과장, 경비과장한테 왜 경비과장님을 건드냐고 하잖아요. 동지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뭔 말을 했는데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십시오. 힘들고 애로울 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답이 생기고 애로움도 조금이나마 삭혀지는 것 같고 말을 하다 보면 다이어트도 됩니다. 제가 요즘 말을 하니까 요즘 한 59kg가 나가는데요. 저는 그 키로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여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노동운동만 하면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몸무게가 뭐 나가는 게 잘못입니까? 근데 지금은 몸무게가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십시오. 마지막 부탁으로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서조합원이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굉장히 우리 홍길동이라고 연대조합원들이 붙여줬는데 때로는 동생이지만 오빠 같고 때로는 연인같이 누나지만 해주는 부분 항상 우리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안 챙겨주지만 항상 둘이 가고 셋이 갈 때 챙겨주는 부분 그런 것도 또 그 동지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리 인석 동지가 말을 안 했거든요. 앞에 나가서. 근데 조금씩 했는데 오늘은 말을 하고 싶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막 하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부 두는 것이 동지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1895일을 싸우면서 불법 파견 문제를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비정규직 문제로 이슈화 시켜내었고 다들 꿈이라고 얘기했던 불법 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현실로 6년을 싸워서 만들어 놓은 우리 금쪽같이 소중한 기룡전자 노동조합의 우리 조합원 동지들입니다. 우리 1895일을 싸운 우리 동지들의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 꾸러미 정말 밤새서 들어도 모질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렵지만 그리고 복직 대기자로 마음의 무거움을 한켠에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1600일을 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재능 동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어려운 심정 털어놓으면서 오늘날 비정규직 투쟁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기룡전자 소중한 조합원 동지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요. 한 6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6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이었을 텐데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셨는지 질문 있습니다. 예, 저희가요, 1년에 한 번씩 재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천일투쟁 하기 전에 제일 크게 했던 재정사업이 1월 1일 날 설 재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꼬박 2달을 준비해서 재정사업을 했는데 우리 저 끝에 있는 우리 이인석 조합원님이 현대차, 울산 뭐 이런 쪽 지방을 쭉 돌았어요. 근데 우리 조합은 저희 분에는 김소연 전 부회장님만 운전을 할 줄 알아서 2박 3일을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있습니다. 전 조직을 다니면서 투쟁했습니다. 사회단체를 오늘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변호사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또 우리 여성단체 동지들에게, 인권단체 동지들에게 저희들 투쟁 열심히 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들 투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 물품 당당하게 팔고 또 저희들 투쟁 선전하고 이러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우리 동지들께 질문할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성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895일 싸워서 오늘날의 비정규 투쟁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기룡 동지들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호하면서 뜨거운 연대의 마음 담아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지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